안녕하십니까. 대성여고 1학년 부장 양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설명의 순서는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024학년도 입시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올해 1학년부터 학생부 구조가 대폭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학생뿐 아니고 우리 학부형님들께서도 매우 진지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큰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학생부 변화에 맞춰서 저희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1학년, 계속여고 1학년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서울주요대학 입시 전형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2023학년도나 2024학년도 입시 현황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추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2021학년도입니다. 2021학년도라면 올 2월달에 졸업했던 3학년들을 말합니다. 주요 대학들 보면요. 수시입니다. 수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겠죠.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경희대라든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입니다. 2022학년도는 올해 3학년입니다. 올해 3학년들 입시안에는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하고 있고요.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수능 위주 전형을 보겠습니다. 정시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에서 2021학년도 보시면요. 적게는 20% 초반, 많게는 30% 후반까지 이렇게 정시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학년들부터는 적게는 30대 중반부터 많게는 40%까지 정시를 뽑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갈수록 수능이 중요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전형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와 수능 전형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어딘가는 줄어들었지 않겠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시면요. 2021학년도에는 적게는 40%대 중반, 많게는 70%까지 육박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 보시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적게는 20%대 중반, 많게는 서울대 제외하고는 40% 이상을 갖고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자, 추세로 따지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 주요 대학들은 앞으로 교과가 늘어나거나 적어도 10% 이상은 유지가 될 것이다. 또한 정시에 있어서는 40%는 꼭 유지를 할 것이다. 이게 정부의 방안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건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대폭 줄어든 게 아니고요. 10% 정도가 빠졌다는 겁니다. 10% 정도가 빠졌다면 적어도 30% 정도는 유지를 하고자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서울 주요 대학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방 대학은 좀 달라집니다.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서울 지역 15개 대학 주요 대학들은요. 학생부 종합이 35%, 학생부 교과가 11%, 논술이 8.8%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줄이라든가 혹은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대폭 축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시 비중이 거의 평균적으로 39%에 육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데이터를 보시면요. 학생부 교과가 43%고요. 학생부 종합이 23%입니다. 정시는 24%가 나와 있죠. 또한 논술 전형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렇게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지방대학들은 수시에서 학생들을 뽑지 않으면 정시에서는 뽑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광주에서만 봐도 전대, 조대 이외 나머지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시가 거의 90%를 육박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지방대학들은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입니다. 이게 작년에 입시안입니다. 수시가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부 교과와 하나는 학생부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작년에 전남대학에서 뽑은 인원이 146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교과는 대부분이 최저가 있거나 면접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주요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교과로서 전남대 보면요 지역 인재 전형이 있었습니다. 200명 뽑았습니다. 이것도 교과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최저가 없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600명 뽑았고요. 최저가 없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서울 주요 대학과 적어도 지방대학은 전형 구조가 좀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지방대학은 그래도 수시에서는 뭘로 뽑겠다? 교과로 뽑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요. 반면에 서울 쪽 대학은 교과는 신설하긴 했지만 10% 정도에 머문다. 그럼 나머지 수시는 학종으로 뽑고자 하는 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주요 대입 전형이 이해입니다. 큰 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수시와 여기까지가 수시가 됩니다. 수시, 그 다음에 정시로 구분될 수 있고요. 수시는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하나는 학종 전형이 있습니다. 학종이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죠. 서류를 판단합니다. 수시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시골학교 1등급과 서울 대치동학교 1등급이 레벨 차이가 있다는 건 대학교에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구분해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수시 교과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걸어놓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면 2단계에서 면접 비중을 대폭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에 대한 부분이 보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시 학종입니다. 학종은 내신과 비교과를 함께 보기 때문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논술 같은 경우는요. 정부에서 자꾸 압박을 합니다. 논술 축소하든지 폐지를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학에서 남겨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한 건데 대학에서 온전히 뽑을 수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폐지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대폭 축소된다는 건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울 주요 대학들이 늘렸던 정시입니다.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 됩니다. 큰 구조 틀로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그럼 수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시 준비입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자료 보시면요. 수시 교과도 정량평가를 하고 수시 학종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량평가가 들어갑니다. 정량평가라는 건 나와 있는 숫자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숫자 데이터는 뭐겠습니까? 학생들의 학교 시험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걸 우리는 소위 내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할 때는 교과를 준비하든 학종을 준비하든 가장 기본은 내신입니다. 내신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활동을 열심히 한다? 자기의 활동을 돋보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내신이요, 2번도 내신이요, 3번도 내신입니다. 갈수록 내신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내신 시험 출제는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충실히 수업을 잘 받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열심히 질문하다 보면 내신 성적은 잘 나오기 마련이겠죠. 물론 부족한 공부는 학원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 때만 되면 우리 학생들이 학원을 간다고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신 시험 출제하는 선생님은 학교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극상위권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학교 교과 선생님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나오기 전에 안무로 달려가서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또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 때 주요 교과 선생님들이 감독으로 남습니다. 그 시간은 그 학생들이 거의 독차지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모르는 거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렇게 했던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게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업을 듣는 것을 공부로 착각하면 낭패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끔 이럽니다.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 나는 공부를 다 했어. 나는 오늘 공부 다 했어.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건 공부를 다 한 게 아닙니다. 저도 공부해봤고요. 우리 학부형님들도 공부를 해봤을 겁니다. 공부라는 건 누가 공부하든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수업을 듣든 책을 읽든 뭐합니까? 이해를 해야겠죠. 두 번째는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약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해고요. 두 번째는 요약입니다. 여기까지는요, 선생님들이 시켜줍니다. 이해를 시켜주고요, 요약을 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암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지막 단계인 적용, 곧 문제를 풀 때 오픈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그걸 출력하여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출력할 수 있는 지식이 머리에 들어있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3단계는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이해만 하면 되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수학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기 단계부터는 학생이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면 1, 2단계까지는 하고 3단계부터를 안 합니다. 1, 2단계까지 하고 곧 이해와 요약을 하고 공부를 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공부를 하는 학생들 보면요, 기본적으로 양질의 수업을 하루에 7시간 들었다. 그럼 그걸 암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남짓이더라고요. 적어도 자기주도 학습은 매일매일 수능 보기 전까지는 2시간 정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물론 학생들의 성향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습관화되기 전까지는 뭔가 타이트한 체계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 학부형님도 알겠지만 매우 유혹이 많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부엌을 갑니다. 부엌을 가면 뭐가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죠. 냉장고의 유혹 어마어마합니다. 열어보고 닫아보고 열어보고 닫아보고 뭐 없다 동생하고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거실로 갑니다. 거실에 제일 먼저 하는 건 눕죠. 그리고 손으로 뭘 찾습니다. 뭡니까?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으로 TV를 틉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합니까? 손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핸드폰을 합니다. 야,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멀티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됩니다. 신기합니다. 거실에서 핸드폰과 TV의 유혹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 속이 상하죠.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왜 저럴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돌아져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에는 정말 큰 유혹이 또 있습니다. 바로 침대입니다. 요즘 침대는 또 좋더라고요. 이렇게 굴곡까지 져가지고요.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손에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다. 누워서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집이란 공간이 참 편한 공간이긴 하나 공부를 하기에는 유혹이 많은 공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학생이 그렇게 해당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습관화되는 학생들은 알아서 잘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적어도 타이트한 공간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에 학생들이 또 스터디 카페를 많이 갑니다. 스터디 카페 저희 딸도 갑니다. 저희 딸도 보내봤는데 공부 안 하더라고요. 항상 아는 언니 혹은 아는 친구가 가는데 배고프다고 편의점 가면요, 그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이야기하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공부하고 와서 공부했다라고 뿌듯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모릅니다. 스터디 카페를 갔다 왔으면 그냥 공부했다고 여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부는 암기부터가 시작이고요. 그 암기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주도 학습은 타이트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판단은 학생들의 몫이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중학교 때 벼락치기는 고등학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실제로 입학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학생들의 추이를 따라가 보면요, 굉장히 그 성적을 유지했던 학생들도 있지만 반면에 말도 안 되게 뚝 떨어져 버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이 벼락치기를 해서 공부했습니다. 벼락치기가 통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공부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꾸준함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꾸준하게 습관화시켜서 공부하는 학생들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그 중에 머리 좋은 애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요, 꾸준함을 무기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변화하는 학생부에 빠른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학생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학생 생활기록부 변화를 주목해야 됩니다. 2024학년도가 맨 오른쪽이고요. 이 앞에는 이전 학년도의 학생 생활기록부입니다. 자, 앞에 학년들하고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세특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올려놨습니다. 중요한 이유는요, 과목 세특은 올해부터 주요 교과 및 예체능까지도 거의 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적어줍니다. 최대 적을 수 있는 글자는 1년에 한 과목당 500자입니다. 그런데 1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이 10과목입니다. 그럼 몇 자일까요? 맞습니다. 5000자입니다. 과목 세특이 차지하고 있는 게 5000자입니다. 1학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글자가 7400자인데 그 중에 5000자를 교과 세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꼭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교과 세특은 어떻게 써질까요? 누가 쓰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셀프 학생부가 안 됩니다. 절대 학생들이 적은 걸 그대로 적을 수 없습니다. 그건 위법입니다. 학생부 조작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관찰한 결과를 적을 수밖에 없겠죠. 언제 관찰하겠습니까? 물론 담임쌤 같은 경우는 평소의 생활을 관찰을 합니다. 하지만 교과 선생님은 그 수업 시간 때만 관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 때 성실함을 무기로 꾸준히 공부하고 대답을 잘하고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협동학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세특이 잘 적어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기 초에는 대부분 잘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틀어지냐면요, 중간고사 이후부터 틀어집니다. 이유는 교과 세특이고 뭐고 나는 내신 안 나왔으니까 다 나버릴란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굉장한 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과 수업 시간 때 매우 충실하고 뭔가 특별한 활동이 아닙니다. 성실한 활동입니다. 그 성실한 모습을 수업 시간 때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동 특성단인데 그대로 500자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1학년부터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추천서는 이미 폐지가 됐고요.
자소서가 폐지가 됩니다. 2024학년도 대회부터 자소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학생부 종합에서 추천서도 없고요, 자소서도 없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럼 이 학생의 학교에서 생활을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학생 생활을 판단할 수 있는 건 행동 특성입니다. 학생 생활을 판단할 수 있는 건 행동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의견이 학생들의 추천서 겸 자소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자소서가 있을 때는 본인이 1, 2, 3학년 때 했던 부분에 대한 보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고 협동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 특성 작성할 때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는 게 봉사성이 투철한가, 협동심이 있는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가, 창의성이 있는가, 인성이 바른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학생을 판단하여 적는 게 바로 종합의견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의견이 올해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은 작년과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연간 500자로 주어집니다. 자율활동이란 학교에서 행한 행사활동이라든가 학급에서 했던 행사활동입니다. 우리 1학년은 올해부터 학급별 자율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학년에서 공통으로 자율활동을 실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학생들의 하는 활동이 비슷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급별로는 분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책자에 나와 있듯이 학급별로 자율활동을 계획했고요. 그 아이디어는 학생들로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적을 수 있는 글자 수는 그대로 500자고요. 작년까지는 자율동아리가 연간 1개 적힐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적힐 수 있는 글자 수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힐 수 있었다는 게 중요했겠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율동아리가 대입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율동아리가 다 어디로 왔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식 창체 동아리로 흡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적어도 자율동아리보다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 창체 동아리에 집중해야 된다. 저희 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도 재작년까지는 자율동아리로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창체 동아리로 흡수시켰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요, 특기사항은 당연히 미기재고요.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을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학생 개인이 밖에서 한 봉사활동 실적도 생기부에 그대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굳이 밖에 나가서 학교 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혼자 봉사활동을 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물론 인성이 너무 좋고 봉사활동이 투철하여 학생부와 관련 없이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략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밖에서 한다, 그건 비반영입니다.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단서가 달렸습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도우미들이 많습니다. 열체크 도우미가 있고요, 급식 도우미가 있고요, 석식 도우미가 있습니다. 이건 학교 교육 계획에 의거해서 이미 우리가 이렇게 실시하고 학생들한테 봉사활동을 부여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개인이 가서 하는 봉사활동이 아닌 학교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진로활동은요, 작년하고 큰 변화가 없고 700자입니다. 다만 진로 희망 분야에 있어서 대입 미반영이라는 건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진로 희망 분야라고 해서 학부모 희망, 학생 희망 진로를 적는 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입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 돌았던 소문이 이런 겁니다.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교사를 지망했는데 3학년 가서 의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예 진로 희망 분야를 대입해서 반영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진로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소명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진로가 변경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상경력입니다. 수상경력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요, 교내 수상 학기당 한 건을 대입에 반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까지 총 6건의 수상을 대입에 반영시킬 수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수상에 있어서 대입에 미반영입니다. 모든 수상에 있어서 대입에 미반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학년들은 상을 주는 활동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독서활동도 변화됐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요, 도서명과 저자를 기록하는 난이 따로 있었고 대입에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독서활동도 대입에 미반영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독서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독서활동이 실질적으로 미반영되는 이 독서활동을 녹여낼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뒤쪽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저희 선생님들 머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학생부 항목입니다. 총 8개 항목입니다. 자, 동, 봉, 진, 독수, 행세라고 선생님들은 대부분 외우고 계십니다. 자는 자율활동이고요. 동은 동아리활동입니다. 봉은 봉사활동이고요. 진은 진로활동입니다. 독은 독서활동이고요. 수는 수상기록입니다. 행은 행동특성이고요. 세는 과목 세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 진, 행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동, 진, 행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면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수상기록은 아예 사라졌고요. 독서기록란도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저걸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글씨를 크게 써놓겠습니다. 뭡니까? 교과세 특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맞습니다. 교과세 특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정말 충실히 참여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인간인지라 매일 수업 시간 때 자고 있는 학생을 열심히 했다라고 적어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과 부분에서 세특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풍선효과가 오겠죠. 8개 항목을 반영했던 학종이 이제 3개 항목을 없애버리고 5개 항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부풀러 올랐습니다. 특히 교과 세특은 매우 커졌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학생부 생활기록부 변화에 따른 대처 방안을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상설 동아리 활동을 예시화시킵니다. 상설 동아리는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는 창체 동아리를 의미합니다. 그 창체 동아리에서 기존에 있었던 자율 동아리를 모두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가 사라졌지만 실제로 자율 동아리 때 활동했던 것을 그대로 창체 동아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인별 봉사활동 계획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흡수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풀린다는 전제가 있다면 학급별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서 진로에 맞는 봉사활동을 학교장 결제 이후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으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조건은 코로나가 풀려야 됩니다. 제가 몇 군데 기관을 연락해 봤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경시대회가 아닌 주제탐구 연구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경시대회는 상을 주는 대회고요. 주제탐구 연구 프로그램은 얘들의 활동을 기록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상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 대회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철저하게 기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학년 모든 교과들이 지금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활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서활동 란이 사라졌다고 해서 진짜 독서를 안 해도 됩니까? 제가 볼 때 절대 그건 아닙니다. 독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 독서활동 부분을 세특에 녹여내면 될 것 같습니다. 세특 부분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교과 계획을 짤 때 독서활동 부분을 계획에 실제로 넣습니다. 그럼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진 독서활동에 대해서는 세특 부분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라는 사라졌지만 어떻게든 세특에 녹여낼 수 있도록 꾸준히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학생부 변화에 따른 대처 방안인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자율활동이 500자, 진로활동이 700자, 행동특성이 500자, 동아리활동이 500자, 교과 세특이 10과목이니까 5000자입니다. 총 7400자로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각 활동별 3개씩 기록을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기록할 수 있는 기록이 몇 개일까를 고민해봤습니다. 한 활동당 보통 한 200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7,400으로 나눠보면요. 거의 35개 활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종이 줄었다고 해서 활동을 안 한다. 그건 35% 서울주요대학입니다. 35%의 서울주요대학의 학종을 나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혹은 교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협동학습이 진행이 돼야겠죠.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제 정시와 관련된 수능 체계입니다. 수능은 국, 수, 영, 한국사, 탐구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1학년에서는 탐구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봅니다. 하지만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탐구 과목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인문계, 자연계가 통합됐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총 17개 과목에서 2개를 선택을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인문계, 자연계가 사라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인문계, 자연계 구분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자연계 가는 애들이 사회탐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문계 가는 애들이 과학탐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로 구분이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점은 우리 학부형님들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국, 수, 영은 각각 100점이고요. 한국사 탐구는 5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체계입니다. 이 9등급 체계는 수능에도 적용이 되고요. 내신에도 적용이 됩니다. 비율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저는 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은 4%입니다. 2등급은 11%입니다. 3등급은 23%입니다. 4등급은 40%입니다. 5등급은 60%입니다. 그럼 우리 학교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은 8등까지입니다. 2등급은 9등부터 22등까지입니다. 3등급은 23등부터 46등까지입니다. 물론 교과별로 등급이 나옵니다. 되셨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하지만 내신에도 적용이 되는 등급이고요. 수능에도 적용이 되는 등급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금 2022학년도 달라지는 수능 체계입니다. 수능 체계가 2024학년도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국, 영, 수는 모두 공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어 또한 선택 과목이 등장했고요. 수학 또한 선택 과목이 등장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요. 공통으로 독서 문학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한 25% 정도를 선택을 합니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택1을 하는데 추세를 보면 화법과 작문이 거의 한 7, 80% 선택을 합니다. 이유는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선택 과목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공통적으로 수1과 수2는 문이과 상관없이 모두 응시를 하는 거고요.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을 합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요, 확률과 통계는 주로 인문 쪽 가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자연 쪽 가는 애들은 미적 혹은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물론 자연을 가는 학생들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미적과 기하를 선택하게끔 못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쪽을 진학을 한다 그럼 미적과 기하 중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택 과목과 관련된 부분은 6월달쯤에 학부형님들께 공지로 나갈 겁니다. 그 다음 영어는 그대로고요. 한국사도 필수입니다. 영어하고 한국사의 특징은 모두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아까 말했습니다. 9등급제고요. 절대평가는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절대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탐구입니다. 탐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계에서는 17개 과목, 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에 택2를 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자연계 학생은 대부분 과탐 2개를 하고 인문계 학생들은 사탐 2개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구조의 변화입니다. 수능 구조의 변화에서 또 저희가 주시해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 수능 연기율이 EBS 연기율이 70%였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부터는 50%로 축소됩니다. 근데 이게 함정인 게 그럼 50%로 축소됐다고 EBS를 안 봐도 됩니까? 봐야 됩니다. 결국은 70% 하든 50% 하든 EBS 기본적인 서적은 전부 다 필독서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크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데 70%에서 50%로 축소됐다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통과목이 75점 정도 나오고요. 선택과목이 25점 정도로 지금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과 자연이 통합됐다곤 하나 실질적으로 탐구 과목 때문에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1학년 학력 신장 방안입니다. 총 5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목 선택에 발맞춘 진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1학년 교과에 진로 과목이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매주 1시간씩 이루어지고요. 진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실제로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하겠고요. 담임 선생님들도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 파악이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학생들이 부모님과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고1 때 17살 때 진로를 결정하는 게 힘들지만 입시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택 과목 선택하기 전에는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게 좋겠죠. 올해도 지금 3학년 보니까 이과 쪽 결정했다가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과로 넘어온 학생들이 3명, 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년 학급별 자율 진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학년 학급별로 운영을 하겠고요. 봉사활동은 지금 계획에 있는데 코로나가 풀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학교는 원격 수업을 100%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올해는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교육부 공고사항은 40%에서 60% 정도 되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는 100% 화상 수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곧 대면 수업처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및 또래 학습 키움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키움 영재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1,3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물론 이건 선발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급이 구성이 되고 주로 토요일날 오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율적 참여를 통한 수준별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과목 선택에 발맞춘 진로활동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저희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올리고 프로그램입니다. 올리고 프로그램에는 정말 이전에 졸업했던 학생들의 다양한 대학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아니면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든 데이터입니다. 실질적 데이터고요. 실제로 갔던 학생들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한 진로 상담을 해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적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 지도입니다. 저희 학교는 유니브를 통해서 꾸준히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꾸준한 상담 지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해부터는 3학년과 연계해서 3학년의 입시 입학 정보가 1학년, 2학년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년 학급별 자율진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활동이라든가 진로활동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학생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자 하며 실질적으로 3월달에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별 봉사활동 계획의 교육과정 내 흡수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학교로 왔지만 진로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푸른꿈 학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학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기능연계 학급 운영, 또래학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교육청 사업입니다. 교육청 사업으로 기초학력을 신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계획에 있습니다. 4월 초부터 이것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국영수 과목에 대해서 실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또래학습 강화를 위한 팀스터디 운영을 합니다. 팀스터디는 이미 3월달에 조직이 됐고요. 팀스터디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어떤 과목에서 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구성이 되고요. 그 팀장이 다양하게 공부를 해서 팀원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한 학생이 한 과목만 팀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 학생이 여러 과목의 팀장을 맡을 수 있고 이 과목에서는 팀장이지만 다른 과목의 팀원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연구 프로그램과 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연계 학급 운영을 통한 발전 가능성. 이미 어느 정도 영재로서의 특징을 보인 학생들을 선발해서 이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을 보다 더 높게 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율적 참여를 통한 수준별 방과 수업입니다. 학생과 학부형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지금 투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교과 수업 내에 잡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이지 않습니까? 교과 수업에서도 이루어져야겠지만 꾸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과 활동을 통해서 수시의 40%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목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입니다. 방과후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는 학생과 학부형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방학 중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한 학업 지속성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방학 때도 저희가 교육청의 공문을 통해서 교육청 공문을 근거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가끔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1학기 때까지 굉장히 학업 성적을 높게 유지했던 학생들이 2학기 가면 흔들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생들의 특징이 방학을 한 달간 온전히 놀아버립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 한 달간 놀고 나오면 적응하는 데 걸린 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달간 적응하고 나면 바로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방학 중 방과 운영을 통한 학습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원격 수업에 있어 기본적 쌍방향 수업을 100%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100%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출석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출결을 해서 얼굴이 정면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유는요, 쌍방향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자기 눈이 보이지 않도록 카메라 위치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친구가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관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정면을 보고 눈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눈을 보고 있으면 이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자, 다음으로요. 교과 선생님들이 대부분 EBS 콘텐츠도 사용하지만 강의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운영하고요. 실제로 강의 촬영을 매 단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성여고 선생님들은 모두 비대면 수업에 있어서도 대면 수업과 유사하게 실제로 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원격 수업 후 등교시 원격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원격 수업에 했던 내용을 등교 수업에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이 아무리 대면 수업으로 화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학생들이 집중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꼭 피드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학부모와 유기적 관계 형성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수업 시간에 안 들어온 학생도 있습니다. 전화해보면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학부형님한테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 시간에 자고 있더라고요. 특히 1교시, 그 다음에 점심 먹고 4교시 때 연락이 안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부형님들하고 비상 연락망 체계가 구축이 돼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공동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학부모님께서 해주셨으면 좋을 일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집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중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보거나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면 머리에다 그걸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란 뇌가 항상 깨어있어야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뇌가 깨어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당입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고 온 학생들과 안 하고 온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식사를 하고 온 학생들은 굉장히 활기차입니다. 왜냐면요, 포도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뇌를 깨웁니다. 그런데 식사를 안 하고 온 학생들은 대부분 좌울좌울합니다. 왜냐면요, 영양분이 안 들어갔습니다. 영양분이 들어가야지 너 깨라고 깨워주는데 영양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몽사몽인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될 수 있으면 아침밥 먹고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아침밥을 못 먹게 되면 다른 양질의 탄수화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서 거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억지로 먹이다가 싸움 납니다. 그런 경우는 자중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입니다. 예전에 저희 학부형님들하고 저하고 공부할 때는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당 오락이다.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아닙니다. 사당 오락했다가는 얘들 다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어두워지고 학교에서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않은 학생들의 특징은요, 학교에 와서 오전 내내 좁니다. 자는 게 아니고요, 좁니다. 자는 건 내 의지를 통해서 자는 거고요, 조는 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조는 겁니다. 그런데 1, 2, 3교시를 내리 좁니다. 그 학생들 100% 저녁에 2시, 3시 넘어서까지 공부를 했거나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또 배려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친구들이 일찍 잠에 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가면 대부분이 10시 반에서 11시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야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일 정도가 좋겠죠. 그리고 12시 이전, 적어도 12시 반 이전에는 취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부는 언제 하냐고요?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공부는 학교에서 끝내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꾸준하게 수능 보는 그날까지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학습을 어디서 하냐도 중요하겠죠. 될 수 있으면 타이트함이 있는 곳이 좋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교에서 준비한 활동에 참여를 독려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학생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경시대에 참가해서 수상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내 기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장을 할 테니 집에서도 한번 해보렴이라고 말이라도 해주시면 학생들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코로나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수록 담임교사와 유기적 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서 보이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꼭꼭 담임선생님한테 일러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같이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